반갑습니다. 자, 교재 72쪽부터 출발합니다. 자, 사무소 개설 등록에 앞서서 교재 72페이지 이제 드디어 개공사 등의 교육편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72페이지 보시기 전에 살짝 앞에 한번 보시죠. 70페이지 제목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지금 이런 단원을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자,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합격하신 분이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0페이지부터 먼저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 등록을 해서 중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등록의 절차가 출발을 하는데 교재 한 장 넘기시면 교재 71페이지 개공사 등의 교육편이라고부터 먼저 나오죠, 그죠? 이게 왜 교육이 먼저 나오는가 하면 등록을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편을 하기 전에 등록의 큰 절차를 먼저 판서로 한번 보시고 다시 관련되는 내용을 교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을 한다는 말은 등록을 신청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를 등록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를 해줘야 알겠죠. 그래서 신청일로부터 통지는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이 되었어 이렇게 연락이 오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를 하고 드디어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이 중개 업무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우리는 이를 등록의 절차다 이렇게 부르고 이 등록의 절차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특히 신청일로부터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가 오고 통지가 오면 이 등록증을 교부받고 게시하고 업무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등록의 조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등록을 신청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격증은 받았지만 중개 업무는 잘 못하죠. 그래서 실무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하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었고 이 세 가지 기준을 갖춘 자가 접수를 한답니다. 어디 가서 할까요? 하니까 여기 장소가 보입니까? 세 조건 중에서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랬으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우리는 등록을 해주는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등록관청에 가서 접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사무소가 적합한지, 두 번째,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주고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는데 교부 전에 하니까 여기 화살표를 딱 하고 보정을 설정합니다.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이 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게시하고 업무를 하니까 지금 진행하는 이 단원 이제 오늘 수업이 전 부분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떻게 취득하는지 금방 4조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를 확보하니까 사무소를 몇 개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로 들어오겠죠. 자, 이제 이 절차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가볍게 확인을 합니다. 자, 72페이지입니다. 교육의 종류부터 세 가지 짚으셔야 됩니다. 1번 실무교육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자, 쭉 내려가면 오른쪽입니다. 73페이지 중간에 2번 연수교육도 있습니다. 연수교육 동그라미.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
교재 74페이지 중간에서 한번 직무교육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교육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받아야 될 교육이 실무교육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시험 지문에서 연수교육을 받고 등록을 신청한다. 이런 문제가 몇 번이나 출제가 됐죠. 실무교육 잡으셔야 되고. 자, 교육은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서 72페이지 1번 실무교육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자, 1번 내려갑니다. 이런 교육은 누구가 실시합니까? 하면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받아야 될 사람이 1, 2, 3, 4, 네 사람이니까 네 가지가 딱 떨어지면 쓸데없는 것 딱 넣고 실무교육 대상자 아닌 것 물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1, 2, 3, 4를 잘 보시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1, 2, 3, 4를 막 외우지 말고 중개업을 하는 자들은 모두 받아야 하는데 거기 중개업을 하면서 안 받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밑에다가 중개보조원 해놓고 X 표시하실 것. 중개보조원이 대상자가 아니죠. 왜 아닌가 하면 바로 다음 장에 시작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 대상자 1, 2, 3, 4 네 가지를 기억하든지 중개보조원은 대상자가 아니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쑤시개 지금 1, 2, 3 다 됐는데 거기 이쑤시개 1, 2, 3의 전체적인 내용이 전부 1년 이내에 보이십니까? 1년에 동그라미 놓고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1년 이내에 받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73페이지 실무교육의 면제 들어왔죠. 자, 이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고민할 필요 없는 것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2번 또 역시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2번 이러면 고용 신고 종료 후 1년 이내 1년 이내 보이시죠? 즉 교육의 유효기간은 모두 1년이니까 1년 이내는 다시 안 받아도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면제가 비교적 중요하지만 내용은 단조롭죠. 1년 이내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자, 내려가면 5번 실무교육 시간과 내용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경영 실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시험 시간이 비교적 잘 나옵니다. 몇 시간 받아야 됩니까? 28에서 32시간을 이수합니다. 그거 별표입니다. 자,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일단 바로 밑에 직무교육 역시 교육은 모두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 동그라미. 그리고 2번 대상자 내려오면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사 동그라미 소공사가 연수교육을 받는데 2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여러분들이 연속한다 이런 말은 하나 다음 둘 이게 연속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연수교육이 나오면 전부 숫자가 2하고만 놉니다. 2년 내에 받습니다. 2년의 동그라미. 당연히 동그라미 2번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그건 당연하고 제일 밑에 통지. 자, 교육 시작 2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이런 2개월 전을 여러분 10일 전에 통지합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장난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딱 정리했잖아요. 연수교육은 숫자가 뭐하고 논다? 2하고만 논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2개월 전에 통지하죠. 교육시간 볼까요? 74페이지 12에서 16시간을 이수합니다.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 줄여놨다 끊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 대상자가 유별나게 시도지사가 하는데 여기는 등록관청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등록관청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2번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개보조원 밑줄. 항상 교육은 전부 1년 이내에 진행하죠. 면제 마찬가지. 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률이고 교육시간 3에서 4시간 밑줄 딱 긋습니다. 자, 교육시간이 시험에 나올 때가 제일 어려운데 직무교육은 3에서 4시간이래요. 자, 앞으로 꾸준히 여러분들을 암기를 하도록 만들겠지만 교육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직무교육은 몇 시간? 3, 4시간. 3, 4시간 받으니까 오전 수업하면 끝나잖아, 그죠? 그러면 3, 4는 12 찾아놓고 연수교육은 12를 찾아놓고 4시간 더 받으면 16시간입니다. 그 다음 12 더하기 16이 얼마다? 28.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28 딱 잡아놓고 4시간 더 받으면 32시간이니까
이렇게 암기를 해 놓습니다. 한번 들어도 잘 안 되겠죠? 앞으로 계속 정리할 거니까 교육 시간은 중요합니다. 오른쪽 75페이지 교육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국토장관은 이렇게 갑니다. 국토장관의 밑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 줄 것입니까?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 지침은 누가 마련한다? 국토장관이 마련합니다. 전국적으로 교육을 똑같이 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때 교육 지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고 쭉 나오는데 거기 5번 정도를 줄 것입니다. 수강료도 교육 지침을 정해서 전국이 받는 수강료도 똑같이 하라라고 정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부터 먼저 공부한 이유는 등록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이 3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공부하고 싶어서 다른 교육을 비교한 겁니다. 가볍게 확인하시고 드디어 넘어가면 77페이지 이제 드디어 등록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77페이지 등록의 의, 등록의 성격 이렇게 나타나는데 행정법적인 소관이니까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냥 넘겨셔서 78페이지 이제 본론으로 출발하죠. 자, 2번에 1 등록 신청자 체크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합니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졌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신청하는데 거기 갈로 안에 소공사를 제외한다.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법에서 못하도록 했는가 하면 이렇게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증을 받으면 개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되는데 소공사가 개공사도 되면 이중 소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소공사는 신청할 수 없다. 그거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면 2번 등록관청이 나타났는데 좀 전에 수업했습니다. 등록관청은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며 구가 설치되지 않는 시에는 시장이 등록관청이나 업이나 면장 등 군수는 군수가 등록관청이 된다. 어쨌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그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79페이지 오른쪽 등록 기준이 나타났는데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79페이지 상단 별표 탁 찍어놓고 자, 등록 기준 아까도 공부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개설을 하려는 경우 1번 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이수합니다. 실무교육의 동그라미.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살짝 정리하셨죠. 두 번째 내려가면 사무소를 확보할 것. 사무소에 동그라미 놓고 거기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기준을 찾는 시간이지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뒤편에 다시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사무소를 확보할 것. 교육을 받을 것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80페이지 법인이 개설 등록하는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자,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에 합격하시면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사람이 80%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일정한 부분의 수는 나는 법인을 설립할 거야. 법인이라는 게 서울중개주식회사 이런 게 법인이죠. 그러면 법인을 설치하려면 이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이 기준이 5가지니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자, 교재 80페이지 상단에 1번 줄 것입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지금 기준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혹 처음 듣는 분은 조금 양이 많죠. 근데 시험 때까지 익히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거기 갈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 그거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놓으셔야 됩니다. 그 협동조합은 가능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 어린이집 이런 공익기관이에요. 공익기관은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큰 2번 두 번째 기준.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것. 14조에 동그라미 해놓고 14조 업무가 제일 밑에 박스로 소개를 해주지만 지금은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14조의 업무는 뒤편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14조 업무만 영위할 것. 세 번째 기준입니다. 오른쪽 올라가서 81페이지.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자, 제외한의 동그라미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는지 포함하여 하면 틀려요. 그리고 옆에다가 포함 X까지 적어 놓습니다.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밑줄 것일까요?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왔는지 2분의 1 이상 또는 과반수는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대표자 1인을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네 번째 기준입니다. 내려가면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밑줄 긋고 마지막 5번 똑같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자, 5번의 두째 줄 끝에 역시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법인의 기준인데 지금 보다시피 법인의 기준이 모두 몇 개? 5가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얼마나 잘 나왔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처음 수업에 임하시는 분이나 공부를 하신 분이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은 중요하다. 왜? 5가지니까 문제 내기도 좋다. 그죠? 경정시 체크놓고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자, 이런 기준을 갖추었다면 드디어 82페이지 사무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어디 제출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등록관청에 제출하라고 공부하셨죠. 그래서 거기 1번에 셋째 줄 보시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자, 이때 신청을 할 때는 1번 제출하지 않는 서류, 그 밑에 내려가면 제출 서류 2개 중에 하나는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제출하지 않는 서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편하게 해주려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중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하면 위에 있는 2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법인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제출할 필요 없다. 줄 긋고 왜 제출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모든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거기는 별표. 자격증은 관할할 시도지사에게 이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확인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굳이 당신이 가져올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편리하게 해주는 2개 조문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출하죠. 자, 그런데 서류에서는 또 중요한 게 오른쪽 83페이지 거기 상단에 외국인 하는 거 동그라미 해놓고 외국인은 별도로 가져가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기억 보시면 83페이지 상단에 기억 봅니다. 외국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정인의 동그라미, 공정인의 진술서는 외국인이 가져갑니다. 즉 외국인은 내가 결격 사유가 아니요 하는 것을 가져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가져가거나 바로 밑에 니언 셋째 줄에 보시면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하는 말 찾았습니까? 거기 밑줄 딱 꺼놓고 아포스티유는 영어 같지만 사실은 영어가 아니고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그 라틴어고 영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포스티유 하면 누가 가져가는 거다?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다. 그 정도는 연결이 되겠습니까?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상법 614조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등기 증명 서류도 줄 딱 꺼놓고 이거는 누가 가져간다? 외국 법인이 가져간다. 그렇게 익힙니다. 자, 한국 사람과 다르게 외국인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외국인이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를 우리나라 관청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런 서류를 가져와야 된다. 특히 아포스티유 이런 거 딱 들으면 감각적으로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서 드디어 큰 2번 등록의 통지. 두째 줄에 줄 것이야 됩니까?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통지합니다. 방금 공부했죠?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러면 바로 내려가서 큰 2번 보정을 설정하라 그랬죠.
보정을 설정하고 나면 등록증을 교부해주는 절차 좀 전에 필기로 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정은 얼마를 가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뒤편에서 별도로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절차만 보시고 자 84페이지 상단에 3번에 1번 등록증의 교부입니다. 거기 3번에 2번 보시면 국토교통부령 해놓고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보정을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거기 보정 설정에 다시 별표입니다. 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하고 있죠. 보정 설정을 확인하면 등록증은 지체 없이 교부해 준다. 필기로 대신했고 그 다음에 중개업무 큰 내려가면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협회의 통보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죠. 자 오른쪽 85페이지 보시면 등록증 재교부와 종별의 변경인데 가벼운 단원입니다. 등록증 왜 재교부 받을까요?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영업하던 자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하겠죠. 그걸 재교부니까 가볍습니다. 거기 종별의 변경 이런 것도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87페이지 양식이 하나 나타났고 등록 신청서라는 거 줄 하나 딱 껐습니다. 그럼 신청할 때 이 서류를 가져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신청서에는 인장 등록도 같이 할 수 있구나. 그것도 밑줄 하나 끊으시고 자 우리 중개사법은 두세 문제의 양식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제 첫 번째 수업에서는 가볍게 확인만 해드리지만 앞으로는 양식을 작성하는 것 이런 거 연습해 볼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보셔야 돼. 신청할 때는 인장 등록도 같이 할 수 있구나. 그거는 배울 수 있겠죠. 그죠? 두 개 줄 하나 끊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89페이지. 드디어 등록증이 보입니다. 자, 그 등록증 제목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89페이지 양식에서 이 등록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제일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등록관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실 수 있죠. 중개업을 하려면 증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하셔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자격증이 있는 자가 영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과 같이 등록증을 받아서 영업하니까 항상 증이 두 개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89페이지 상단에 등록증에 동그라미하고 눈으로 설정 한번 보셨는데 이렇게 자격증과 등록증이 두 개가 있습니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1년 이상 한 사람도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 등록증이 취소되는 사유를 구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취소, 등록증 취소는 다른 거잖아요. 증이 다르니까. 근데 이걸 구분 안 하고 뭐가 취소됐단다, 정지됐단다 하고 그냥 1년을 공부해도 구분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첫날에 등록증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 하고 등록증도 구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누가 교부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합니다. 넘어가면 90페이지입니다. 지극히 상식이지만 이렇게 받았던 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줄 수는 없죠. 자, 니 써라 주는 것을 양도라 그래요.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써라 이를 대여라 그래요. 그래서 보나마나 등록증 양도 대여를 금지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이 당연한 단원에서 여러분에게 등록증을 양도 대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양도 대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물어야 안 되겠어. 그죠? 그래서 거기 상단에 2번 행정처분으로서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에 줄 딱 꺼놓고 반드시 취소시킵니다. 양도 대여하면 뿐만 아니라 바로 밑에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도 줄을 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던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얼마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적발되면 등록증은 취소되고 1년에 1,000만 원.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럼 바로 밑에 빌려주는 자가 있다면 빌려서 하는 자가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양수, 빌려서 하는 것도 금지한다. 당연히 그렇게 걸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수 등의 금지 해놓고 역시 이번에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입니다.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무조건 1년에 1,000 이렇게 정리하실 것. 자, 이번에 내려가면 6번입니다.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의 금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여러분이 종로구에서 등록을 하고 종로구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받았으면 이제 열심히 일하면 되겠죠. 그런데 강남에 가서 또 등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중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중 등록하면 벌써 위반하는 모습이 싹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법에서는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중 등록해도 됩니까?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묻는다 그랬잖아. 그죠? 느낌이 벌써 위반하는 게 느낌이 오잖아. 그죠? 그래서 제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 줄에 역시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지금 형벌이 출발됐는데 뭐는 1년에 1,000, 뭐는 얼마 자꾸 이러니까 여러분이 좀 많다 싶습니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초장기 수업에서는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데 의미를 가지시고 이제 3, 4월 되면 암기표 하면서 이제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거기다가 이 벌칙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될 때 점수 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좀 많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들어 놓으셔야 돼요.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91페이지 오른쪽 이중 소속도 금지합니다. 냄새가 벌써 딱 나잖아요. 이중 소속하면 뭔가 위반하는 느낌이 있죠. 이중 소속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개공사가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았으면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다른 사무소 가서 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투잡, 쓰리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투잡, 쓰리잡이야 부지런하다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자기 사무소 외에 다른 데서 일하는 것을 이중소속이라 부르고 우리 법은 이중소속을 금지한다라는 단언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내려가면 형벌은 전부 다 얼마다? 1년에 1,000.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빠르게 진행하는 걸 싹 정리 다 하면 등록증에 관련되는 거 적발하면 1년에 1,000입니다. 이중 등록 1년에 1,000, 이중 소속 1년에 1,000. 이중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1년에 1,000 이렇게 익혀 나가시도록 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그죠? 자, 드디어 92페이지 가면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인데 거기 제일 밑에 놓으면 무등록의 별표를 딱 찍으시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사망하거나 자기가 폐업하거나 그만두는 걸 폐업이라 그러죠. 그러면 효력의 소멸이 되는데 이렇게 소멸된 자가 뻐적뻐적 일을 합니다. 그러면 뻐적뻐적 일을 하면 우리는 이를 보고 뭐라 부른다?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이 제일 처벌이 센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옛날 말로는 무허가 업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93페이지 위반 시의 제재 줄 것입니다.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가장 센 형벌 하면 무등록업자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을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무등록의 효력 보수 청구권 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94페이지 개공사 등의 결격 사유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하라고 지금 절차를 공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결격 사유. 다시 결격 사유가 뭐라고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인데 이거를 시험에서 계속 여러분들은 시험을 못 치는 사유 이러면 틀립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시험 못 치는 사람은 두 사람 있었죠. 1. 부정행위를 한 자는 5년 동안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는 3년간 못한다. 그게 시험 못 치는 사유고 여기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별표를 딱 찍으셔야 되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출제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제목을 묻는 문제가 1. 초급 수준입니다. 초급 수준.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결격 사유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입니까? 이게 중급 수준입니다. 고급 수준은 이 결격 사유가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문제가 이렇게 물어 들어오는데 초급, 중급, 고급 중에서 어느 형식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초급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으시오.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으시오. 작년의 문제도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수업에 임하시면서 자, 결격 사유다. 제목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제목을 알아야 벗어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수업에서는 꼭 제목은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결격사유 출발을 했는데 거기 95페이지 결격사유의 효과 지금 말로 설명 다 했습니다. 결격사유는 뭐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라 그랬잖아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나중에 중개 업무를 하다가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시키는 사유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효과하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고. 자, 중요한 제목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교재 9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1번 찾았습니까? 미성년자 동그라미 딱 갑니다. 자, 미성년자는 결격사유다. 그러면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돼 있죠.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자, 아무리 자격증이 있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끼리 물어봅시다.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사유인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혼인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 X.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벗어날 수 있다. X. 전부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19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19살이 넘어야 한다. 이게 벗어나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목 19세 동그라미 딱 켜놓으시고. 자, 두 번째 결격사유입니다. 97페이지 피성년 후견인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피한정 후견인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자, 이 사람들은 자 3번부터 설명하면 피한정 후견인은 한자가 들어가잖아. 그죠? 1시간씩 웃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피성년 후견인은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맛이 살짝 가거나 영 갖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민법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해 놨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살짝 맛이 갔거나 영 갖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벗어나는 방법이 거기 상단에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은 밑줄 걸까요?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말은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났다.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났다. 이 말은 정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되지. 정신과 의사의 정상적인 판단을 받으면 벗어날 수 있다. 이건 전부 다 X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큰 3번도 피한정 후견인의 동그라미 2번도 한번 보십시오.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 종료 심판 찾았습니까? 역시 벗어납니다. 법원으로부터 종료되었다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벗어나는 거 기억합시다. 자, 다시 제목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세 사람을 불렀는데 첫째 중개업을 못하는 사람 누구? 미성년자.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 피성년 후견인. 1시간씩 웃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사람.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다까지 온 겁니다. 넘어가서 98페이지 상단에 4번 줄 것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일명 갈로 열고 파산자라고 적어 놓습니다. 개인적인 부채가 너무나 많아서 국가로부터 파산 선고 받은 자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파산자는 결격사유인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요? 제목에서 일러줬잖아요.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은 복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쭉 내려가서 큰 5번입니다. 어쩌면 결격사유 중에서 제목이 제일 깁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갑니다. 금고의 동그라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의 동그라미. 면제된 날로부터 찾았습니까? 면제도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 3위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금 3위가 뭐라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뜻이에요. 금 3위는 결격사유다. 그러면 시험에서 묻기를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하면 답이 뭐? 3년이 지나야 되겠지. 금 3위를 기억합시다. 오른쪽 갑니다. 99페이지 가운데 6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우리는 이를 금지비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지비가 뭐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지나지 않은 자인데 그럼 이 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면 집행유예가 지나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제목 자체가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7번째 결격사유입니다. 내려가시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결격사유에서 어쩌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번에 별표 딱 찍어놓고 이 공인중개사법이 이 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옆에다가
이 법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행자니까 앞으로 이제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벌, 3은 결격 사유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 이가 뭐죠? 이 법을 위반해야 돼. 이 법이라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잖아, 그죠? 벌금형 얼마? 300만 원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여기에 300만 원이라는 게 이전에 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였으니까 그때는 노래 제목이 이벌쌈이었는데 그때 벌금 10만 원만 받아도 중개업을 3년 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 하여 300만 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벌삼, 3은 결격 사유다. 지금 노래를 그렇게 변형합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 그랬지 변호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거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저 벌삼 하고 집에 가시는 분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 벌삼은 결격 사유 제목을 정확하게 체크해 놓습니다. 넘어가서 8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밑줄 끌까요? 자격이 취소된 자 줄 닦아놓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뭔가 위반해서 자격증이 취소돼 버렸어. 그 취소됐는데 내일부터 일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취소된 자는 3년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 9번 내려오면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에 밑줄 껐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지된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격이 정지요. 정지를 받으면 5월 31일까지는 일 못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말로 다시 하면 6월 1일부터는 해도 된다. 당연히 벗어나는 건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입니다. 10번 마찬가지 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줄 것입니다. 등록이 취소됐는데 3년 동안은 중개업을 못하는데 한번 취소시킨 자를 내일부터 하라.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등록 취소에 3년 동그라미 하시는데 오늘 등록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중개업을 하려면 이렇게 등록증을 받아서 걸어놓고 중개업무를 시작하는데 무슨 사연으로 이 등록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럼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영업 못한다? 3년간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일거는 드리지만 당연한 거예요. 취소된 자가 내일부터 일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뜻이겠죠. 자, 또 한 장 넘기시면 교재 10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11번 업무 정지를 받고 거기 밑줄 딱 긋습니다.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역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좀 전에는 자격 정지를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격 정지요. 그랬다면 이번에는 업무 정지를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았대요. 그러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중개업을 못하는 건 상식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할 수 있다, 그죠? 이 업무 정지를 옛날에는 영업 정지라 그랬어요. 그 지금은 영업 정지란 말 하지 않고 업무 정지를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죠. 103페이지 상단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인 여기도 줄 거예요. 법인의 업무 정지. 그럼 법인도 업무 정지 받을 수 있겠죠. 법인도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번 줄을 쫙 긋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 중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다. 그래서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결격 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 사유예요. 근데 임원이 10명도 있고 20명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명 때문에 법인을 문 닫아라. 이건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13번 옆에다가 받아쓰기 하나 합니다. 거기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법인이라는 그 옆에다가 2개월 내로 해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2개월 내로 해소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데 해소한다는 말은 해당되는 임원을 교체하거나 자르면 벗어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법인의 사원 임원이 지금 공부했던 결격 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 자체는 결격 사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고요? 2개월 내로 해소시키면 벗어난다까지 해서 자 결격 사유 지금 번호로는 13번이지만 사실은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을 묶어버리면 이게 12개입니다. 12개니까 양이 많게 보이지만 제목 정도는 찬찬히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첫째, 누구? 미성년자. 하늘 쳐다보고 살짝 웃거나 하루 종일 웃는 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결격사유입니다. 파산자 결격사유 기억나십니까? 다섯 번째, 금3이라 그랬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금집이 기억나십니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그 유명한 노래 이벌삼삼은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 자격이 정지된 자는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되겠지.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 동안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묶어서 취소된 자는 무조건 3년 영업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업무 정지 받은 자 기간 동안 결격사유.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으면 기간 동안의 결격사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인의 사원 임원이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인데 한 사람 때문에 법인 문 닫아라 이건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까지를 정리하신 겁니다. 결격사유는 제목부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교재 108쪽에 넘어왔습니다. 자, 108페이지 보시면서 느낌이 딱 왔는지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을 못하는 사유, 결격사유도 공부를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춰야 된다? 사무소를 갖추고 드디어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108페이지 사무소 설치와 업무는 이렇게 한다라는 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교재 110페이지에 넘기시면 사무소 편이 출발을 하게 되겠죠. 자, 사무소는 일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중개사무소는 몇 개를 갖추고 어디에서 영업을 하면서 어떤 사무소를 만드는지를 법으로 준비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